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어제 반짝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급락하는 등 연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의 4천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00대로 수직 낙하했고 원달러 환율도 1,47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영향이 컸는데요.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는 전망 속에 AI 거품 공포가 덮친 겁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부가 목표로 한 코스피 5천 시대는 과연 가능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보다 2% 넘게 떨어진 채 출발한 코스피.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3,800선까지 무너지더니 3.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탈환한 4천선을 하루 만에 다시 내주며 3,850선으로 밀려난 겁니다.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은 2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2조 7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 8% 넘게 급락하면서 낙폭을 키웠고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대형주들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며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도 한몫했습니다.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어떤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의심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여기다 마이클 버리의 엔비디아 저격과 연준의 리사쿡 이사마저 시장을 향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5.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단을 더 열어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빠질 만한 요인이 없기는 해요. 80원대 제 상반기 고점 레벨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보긴 할 거예요. 다음 달 미 연준의 FOMC 회의 전까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자산 배분을 통한 위험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곤두박질 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개미들은 비상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 매매가 속출하기 때문이죠. 이쯤 되자 최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빚투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5조 원대. 주식 상승기에 맞물려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지난 19일 26조 8천억 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가 연일 오르자 빚을 내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겁니다. 증시가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 이제 그런 의식 때문에 하여튼 좀 빚투가 예년 대비 갑자기 늘어났고. 그런데 주가가 떨어져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 9월과 10월엔 반대 매매가 각각 838억 원, 647억 원을 기록했다가 이달 들어 12일 동안만 523억 원에 달하면서 증가 조짐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빚투 분위기에 더 불을 붙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빚투도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가 하락기가 겹치면 반대 매매가 늘어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게 되고 그 손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 빚내서 그거 자체가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빚투 종목이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된 가운데 주가 추가 급락된 대규모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훈풍은 하루뿐이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뉴스 더에서 경제부 이정영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겁니까? 네, AI 거품 공포에 금리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시장이 극도로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거품론으로 코스피가 폭락했던 지난 5일부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100포인트 넘게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할 땐 평균 2.7% 내렸고 상승할 땐 1.4% 올라서 급락장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이른바 큰손들의 엔비디아 주식 매도와 같이 AI 거품론 우려가 커졌다 잦아들었다 할 때마다 증시가 냉온탕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주가 하락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다 보니 공포지수라 불리는 거래소 변동성 지수도 40선을 넘으며 위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자,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을 했잖아요. 유독 한국 시장만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코스피가 올 한 해 60% 올랐습니다.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와 반도체 랠리를 누린 만큼 낙폭도 컸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물량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원화 가치 약세가 극심했던 만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무서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인데요. 증권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AI 거품론을 두고 증권가에선 여전히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AI 수요가 견고한 데다가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호조세 때문에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와 또 AI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향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권이 코스피 5천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기대감이 컸는데 너무 기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4,500에서 5,5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엇갈리고 있죠. 다만 국내 기업 이익이나 펀더멘털보다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고환율이 부담인데다 또 시중에 풀린 돈이 증시 상승을 이끈 유동성 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다음 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FOMC 회의 때까지 국내 증시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흔들리다 보면 이른바 그 개미들만 큰 충격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는데 물론 투자는 개인 책임이겠죠. 네,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징계할 목적으로 설치한 이른바 내란 청산 TF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49개 부처를 관할하는 총괄 TF는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외부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는데 모두 친여 성향입니다. 이걸 공정하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인사들이 포함됐는지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총괄 TF의 외부 자문위원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정민 변호사,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윤태범 교수 등 4명입니다. 모두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는데 임 소장은 성소수자 평등권을 위한 활동을 해왔고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공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변호했던 김정민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태범 교수는 이재명 국정기획위원회, 최정문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자문위원 전원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며 뻔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F가 내놓는 결론이라는 것도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9개 정부 부처도 기관별 TF 구성을 마쳤는데 행안부와 국방부, 외교부 등 12개 집중점검 기관은 장관과 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았습니다. 기관 TF는 조사 대상 보고와 조사 결과를 제출한 뒤 내년 2월 인사조치를 마무리하면 해산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휴대폰 제출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과 군 등에서 투서가 쏟아지면서 부처 내부도 잔뜩 얼어붙는 분위기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TF를 만들어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장 먼저 뒤집고 나선 것이 바로 감사원이었죠.
어제 감사원 TF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전반에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 결과를 사실상 뒤집었는데 당사자인 유병호 감사위원이 반박 자료를 내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정부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이 내부 진실 공방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 TF는 어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당시 조은석 주심위원회 열람 결재를 배제하기 위한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병호 김영신 감사위원은 오늘 반박 자료를 내고 조 의원의 무리한 요구로 감사보고서 시행이 지연됐다며 지난 3월 헌재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하며 부득이한 조치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TF는 또 제보와 관련한 자료 수집이 이뤄지기 전에 감사에 착수한 건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두 위원은 자료 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로 착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F는 수사 요청에 앞서 전현희 당시 위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는데 두 사람은 해명 기회를 줬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TF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공정한 수사에도 지장을 주고 우리 해당 관련 직원들한테도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두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이 주말 재반박 자료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내부 진실 공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속가내기 적폐청산입니다. 네. 자, 이 헌법 존중 TF라는 게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투서, 제보 쏟아지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개헌과 직접 연관된 경찰과 군에서 투소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안고 인맥에 투서가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간부들도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이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어떤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 정권 인맥에 대한 공세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데요. 이 연말 총경 인사를 앞두고 반사 이익을 보기 위한 음해성 투서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게 또 이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특히 군하고 검찰에서 윤석열 사단 속가내기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군에서는 이른바 개헌버스라고 하죠. 개헌버스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데요. 이 개헌버스라고 하면 개헌 직후인 12월 4일 새벽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서 계룡대에서 합참으로 버스를 타고 올라오다가 계엄 해제로 돌아갔던 간부 34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들은 이미 특검과 군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또 인사상 불이익도 받아 승진도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F 조사 대상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총장 지시로 그냥 움직인 건데 이들이 정말 내란 동조로 모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또 검찰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쳐내기, 속가내기가 시작될 거란 말이 나옵니다. 여권은 이미 검사장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을 하자 친윤 검사의 항명으로 몰아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게 차장, 부장급 검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승진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 정부에서.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친윤 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 제기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다 친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49개 행정기관에 지금 TF가 설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제보센터가 운영되면 이 공직사회가 뭐 상호 감시, 고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흔들릴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투서 바람이 전부처로 확산되면 공직 내부의 암투, 갈등 이게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내란 가담 여부가 아니라 정권과 친서 관계로 네 편, 내 편을 가를 공산이 커지는데요. 벌써부터 각 부처에서는 정권과 연줄이 닿는 친명 공무원, 반대로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갔던 친윤 적폐 공무원으로 분류 작업이 시작됐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공직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호 감시, 고발하면 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전체주의 국가와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총괄 TF 거기에 이제 외부 민간위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성향이 전부 다 이 정권과 가깝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공정함을 위해서 한 게 외부 인사인데 과연 공정할까요? 네, 사실은 뭐 아까도 리포트에 나왔지만 임태훈 소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교수 이런 분들, 최정문 전 청장 다 문재인 정부나 이 정부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건 괜히 나온 말은 아니죠. 네, 이 공무원들 조사 징계하는 조직은 당연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채워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도 심판이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여 인사로 심판진 구성하면 결과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정권 입맛에 맞춰서 줄 세운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성도 인정받기 힘들고 또 징계 불복 소송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비판 여론도 제법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여권이 TF를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지난 5달 동안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돼서 이 내란 윤석열 정부 적폐를 먼지 털듯이 수사해 왔습니다. 근데 해병 특검은 10명 중 9명의 영장이 기각됐고요. 또 다른 특검들도 뭐 별건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걸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실 수사할 사람 거의 다 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과 또 별개로 공무원 조사까지 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내달 특검이 끝납니다. 이 특검 전국, 내란 전국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직사회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속아내고 군기 잡으려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로 비판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좀 희석시키고 또 여권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내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벌써 커지고 있고요. 또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어서 여권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뭐 국민들이 잘 보시고 있을 텐데요. 뭔가 봤던 듯한 그런 장면들이 또 되풀이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베디터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당원에게도 대의원과 똑같이 1인 1표를 주는 당헌 당규 개정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의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이 있었다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투표율이 20%도 안 돼 이걸 정상적인 의견 수렴으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강화하는 게 목적일 텐데 정 대표가 밀어붙이는 이유 있어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동안 모바일로 진행된 민주당 당원 의견 수렴에서 대의원, 당원 모두 동등한 1인 1표제 경선룰 도입엔 86.8%가 찬성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압도적 찬성,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6.8%에 그친 저조한 투표율입니다. 당장 이현주 최고위원은 83.2%가 불참한 과소표집 여론조사라고 지적하며 압도적 찬성이라며 밀어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졸속, 즉흥으로 추진됐다고도 했습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도 낮은 투표율 자체가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를 드러내는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민주당이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열리는 보궐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원을 바꿀 때도 30%에 못 미친 투표율 때문에 절차적 하자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도 투표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더 낮습니다. 투표율이 26.35%밖에 안 돼서 투표 요건을 못 갖추었습니다. 그럼 이건 폐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꾸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이 정 대표의 차기 당권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간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 경고를 하자 김용민 의원이 곧장 반박했다가 반나절 만에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연말로 예고된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두고 충돌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상황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일로 논란이 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 행동에 불쾌감을 표하며 뒷감당은 거기서 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과 반나절 만에 세심하게 소통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등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지도부의 엇박자 논란은 연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턴 지방선거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한 지도부 사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기지사 후보를 위해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의 전현희 최고위원까지 적게는 3명에서 최대 6명까지 줄사퇴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물러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비대위 전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보궐선거가 열리는 내년 1월까지는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다시 장외 투쟁 모드에 들어갑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에 맞서 정부 여당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전략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중도층의 마음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장외투쟁 주제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입니다.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1년 직전인 다음 달 2일까지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돌 예정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27일만 빼고 매일 장외 집회가 이어지는 겁니다.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외칠 것입니다. 지도부는 붉은색 버스를 타고 현장 민심도 들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9월에도 민주당의 검찰 해체, 덧센 특검법 처리 등 입법 독주에 맞서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외연 확장엔 효과가 없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다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이 42%로 야당의 35%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중도층 응답은 지난달 여당 당선 38%, 야당 당선 36%로 오차범위 내였는데 이번엔 여당 44%, 야당 30%로 14%포인트 격차가 생겼습니다. 비상계엄 1년인 다음 달 3일 취임 100일을 맞는 장동혁 대표도 중도 확장 등을 감안한 메시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계엄 1년에 맞춰 중도 확장과 대여투쟁 중 어떤 메시지에 무게를 실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뒤 영전했다는 비판이 있었죠. 첫 출근길에서 입을 열었는데 검찰 내부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길에 취재진 앞에 섭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을 피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지난 7일 법무부의 대장동 항소 신중검토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께서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좀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항소 포기로 7천억대 개발이익 환수가 막힌 데 대해선 담당 부서에 직접 보고받으며 연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취임식에서도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당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 박탈하려는 것에 대해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지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안 수사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중요한 분야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혁 전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또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사심제라면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제 인제대 강연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 반대한다며 재판소원은 쉽게 말해 사심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문 전 대행은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재판을 3번이다 4번이다 계속하면 좋다는 것은 진 사람 이야기지 이긴 사람은 재판 한 번 하면 좋은 겁니다. 문 전 대행은 반대 이유로 헌법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과반수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지만 대법관은 전원 국회 동의를 받는다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헌재소장 1명을 제외한 8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문 전 대행은 또 대법원이 잘못하면 법률을 바꾸면 되지만 헌재는 헌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해 12명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 실체를 파악했다고 강조했지만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과잉 수사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해병특검이 수사 개시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사건의 구체적 지시를 하고 이종섭 전 장관 등이 위법한 지시를 이행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5명이나 입장 청구를 했는데 다 기각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좀 성과가 좋지 않다고 봐야죠. 해병특검은 수사외압을 포함해 이종섭 도피 의혹,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 등 지금까지 10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1명만 구속에 성공했습니다. 해병특검은 오는 28일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야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명품 브랜드의 한국 본사와 매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을 밀어주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의원이 두 팔을 들어 환호합니다. 일편당심 저 김기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큰절함을 올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 압수수색에서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쓴 편지와 함께 로저 비비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로저 비비의 한국 본사와 백화점 매장을 압수수색해 구매자 명단과 매출 전표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가방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청탁할 내용과 이유가 없었다고 했고 김 여사 측도 대가성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었고 서버 관리업체에서 일부 당원 명부를 가져가 강한 반발을 사섰습니다. 민간 업체까지 이렇게 빈집털이 하듯이 쳐들어와서 저희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겠다고 합니다. 특검은 어제 체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어제 강원 인제에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50개 면적이 타버렸습니다.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날씨에는 산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길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희뿌연 연기는 순식간에 인근을 뒤덮었고 진화대원들은 연신 땅을 파내며 방어선을 만듭니다. 연기 조심!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농막에서 시작된 불은 1m 떨어진 뒷산에 옮겨 붙었습니다. 산림당국은 330명의 인력과 6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밤샘 진화에 나섰지만 산세가 험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나와버렸다니까. 불이 능선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일출과 함께 헬기 29대가 투입되면서 불길은 17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잡혔지만 축구장 50개 크기의 산림 36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10여 명은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겨울에 집이 타면 어디가 있지 씨발 그랬다니까. 경찰은 컨테이너 농막에 켜놓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과 산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초겨울에 접어들다 보니까 낙엽이 상당히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난 산불은 22건에 이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리 체계는 엉망이었습니다. 항해사는 충돌 13초 전에서야 사고를 감지했습니다. 관제센터는 항로 이탈을 사고 전에도 몰랐고 사고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인도로 돌진한 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26,000톤급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 해경이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40대 항해사는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하며 휴대전화를 보다 사고 발생 13초 전에야 위험을 인지하고 조타수에게 뒤늦게 방향 전환을 지시했습니다. 원래 이 변침을 하려면 이게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자동 조타를 원칙적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조타수는 방향 전환 지시를 받았을 땐 이미 족도가 눈앞에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해경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도 항로 이탈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난 사실조차 3분 넘게 몰랐습니다. 관제센터 측은 사고 당시 항로를 이탈한 다른 선박이 있어 집중 모니터링 중이어서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항로 이탈 경보 시스템은 소형 선박들 때문에 꺼놨다고 밝혔습니다. 소형선들은 항로를 순서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알람이 계속 울리면은 관제에 사실 방해가 됩니다. 당시 사고 해역을 지나는 선박은 5척에 불과했습니다. 해경은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관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마약 범죄가 이렇게까지 진화했습니다. 마약 전달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나면 AS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을 넘어서 마치 하나의 기업을 보는 듯합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화단을 찍은 사진에 노란색 화살표와 동그라미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 주소판과 건물 내부의 화재 경보기를 찍은 사진엔 품목과 주소지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마약 위치를 투약자에게 알려주는 SNS 메시지입니다. 최근 SNS를 통한 마약 거래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판매상은 배달 사고가 날 경우 공짜로 다시 주겠다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구매자들은 마약이 숨겨진 장소로 가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마약이 보이지 않으면 찍어둔 영상을 보내주며 AS 요청을 합니다. 판매상들은 마약을 야산에 묻어 전달하기 위해 산악동호회 경험자, 굴착기 기능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케팅적 홍보의 모습이 마약 판매에도 지금 나타났다. 결국은 수요 자체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늘 검찰, 경찰, 서울시, 국정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합수본을 출범시켰습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 정부의 이딴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강남 일대 아파트는 오히려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이끄는 게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면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더라도 일단 강남에 입성부터 하자는 심리가 작동한 건데요. 정부 규제가 소형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3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59제곱미터 매물이 한 달 새 1억 원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비싸잖아요. 여기는 한 20단, 30단짜리니까 많아요. 같은 면적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이달 초 30억 원을 처음 돌파하는 등 최근 강남 일대 소형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11호 대책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 등 동남권의 40에서 60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는 1.25% 오르며 서울 모든 평형을 통틀어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고 매물이 급감하자 지금이 아니면 강남 입성이 불가능할 거란 생각에 면적을 줄여서라도 상급지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마포나 둔촌이나 분당이나 매도하신 분들이 30평대에서 20평대로 이제 줄여서 오고 24평에서 20평으로 줄여오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구조적인 수요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기 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특정 지역만 오르는 주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과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선택지만 좁혀놓으면서 입지 쏠림과 소형 과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우리나라 신혼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상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에서까지 이런 실태를 지적했다고 하던데요. 이유는 뭔지, 대안은 있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20%나 되는 신혼부부가 혼인을 미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올해 통계청 자료인데요. 결혼식을 한 뒤 혼인신고까지 1년 이상 걸렸다고 대답한 신혼부부가 앵커 말씀하신 대로 5쌍 중 1쌍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런 신혼부부가 전체의 10.9%였는데 지난해에는 19%까지 급증했습니다. 2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부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위장 미혼이라고 보도하면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결혼한 사람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주담대인 디딤돌 대출은 미혼자는 자격 요건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한도가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8,500만 원이 됩니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땐 각각 가능한데 결혼하면 세대당 1회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집을 사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1%에서 3%지만 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8%까지 올라갑니다. 제일 유리한 거는요. 미혼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게 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 청약을 하거나 그래요.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한데요. 근데 정책이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1인 가구대의 기준을 2배로 인정해주면 혜택이 너무 커져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족은 생필품 같은 각종 재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1인 가구일 때보다 소비가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올라가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가구당 경제력을 중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고, 규제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규제 위주로 정책을 편원한 이런 케이스는 피하기가 어렵죠. 자, 또 저금리 대출이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면 이게 결국 유동성을 높여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거라는 걱정과 함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혼인 신고를 하면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없습니까? 생애 1회에 한해서 연말정산 때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고요. 결혼을 하면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이것저것 혜택이 많은데 여전히 청약이나 주담대에서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증여 한도를 올려준 것도 부모님에게 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네,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자, 이게 나라의 정책인데 이렇게 혜택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한데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좀 더 유익한 그런 정책들을 내놨으면 좋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중동 외교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자지구 재건에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아랍어 인사를 시작으로 카이로대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샤인 이니셔티브란 이름을 붙인 대중동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안정과 조화, 혁신, 네트워크, 교육을 뜻하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것으로 평화와 경제협력, 문화, 인적 교류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 협력 방안 가운데 하나로 가자지구 재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가자지구 재건은 재정 지원이나 민간 참여가 주를 이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가자지구 난민을 위해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 불을 기여할 계획임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과 함께 고등훈련기인 FA-50과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이집트까지 중동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G20이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남반구의 개발도상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와의 접점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또 다른 G20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중견국 모임인 믹타 정상회동도 주재하는데 다자주의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카이로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뜨겁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한화는 자유계약 선수 최대어인 강백호를 영입하면서 올해도 큰 손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한화의 홈구장 전광판에 강백호의 사진이 떴습니다. 구단 점퍼를 받아든 강백호. 사실 너무 어색해요. 이게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어색한데. 이번 FA 시장 최대어 거포 강백호가 미국행을 접고 4년 총액 100억 원의 대전행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조건이랑 좋은 환경에서 야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시즌 준우승의 한화는 될 때까지 해본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심우준과 엄상백을 데려오는데 130억 원을 썼습니다. 최은성을 시작으로 안치홍, 류현진 등 최근 3년 동안 FA 영입을 위해 무려 54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매기가 움직이자 같은 물에 있는 나머지 구단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강백호를 내준 KT는 포수 한승택을 포섭했고 두산은 먼저 기아 출신의 유격수 박찬호를 4년 80억 원에 영입하며 새로 출범하는 김원영 호에 힘을 실었습니다.
LG는 외야수이자 주장인 박혜민을 4년 65억 원에 잔류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대여는 같은 팀 김현수뿐입니다. 투자와 성적이 비례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각 구단들이 선수 영입을 놓고 벌이는 뜨거운 리그는 야구 팬들이 야구 경기가 없는 겨울에도 관심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세상을 바꾼 희대의 걸작, 컴퓨터였습니다. 그보다 더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게 바로 휴대폰이었죠.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It'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세상에 모든 게 들어있는 컴퓨터를 우리 손안으로 가져왔으니까요. 이제는 사람이 휴대폰이고 휴대폰이 사람이 됐습니다. 휴대폰 없이는 잠시도 못 버티는 우리 모습.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Our brains are hardwired to make us novelty-seeking, and this is why apps on our phones are designed to constantly provide us with new content, making them hard to put down. Nomophobia, the fear or anxiety of being without your phone. 300명 가까이 태우고 목포로 가던 여객선이 무인도와 충돌했습니다. 조용히 가다가 확 소리가 났어. 승무원들은 막 이제 빨리 이제 구명조 끼고 준비하고 막 그러라고 그랬지. 해경이 전원 무사히 구조했지만 대참사가 될 뻔했습니다. 원인은 어처구니 없었죠. 원래 벤침을 하려면 이게 좁은 수로이기 때문에 자동 조타를 원칙적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일항사는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노모포비아 때문이었는지 문제는 휴대폰이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섬이 모여있는 비좁은 구간에서 산만한 짓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선장도 조타실을 비웠고 관제센터도 항로 이탈을 몰랐습니다. 다들 뭐 하는 겁니까? 11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정을 강화했지만 현장은 무방비였습니다. 휴대폰까지 가세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일어난 교통사고가 매년 600~700건, 1000명 넘게 다칩니다. 휴대폰은 국정도 뒤흔듭니다. 상임 이 시간에 휴대폰으로 재산 증식에 몰두했던 김모 전 의원 대표적이었죠. 최근에는 알만한 현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모바일 주식 거래를 하다 딱 걸렸습니다. 국정을 맡은 손이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본 겁니다. 간디는 다른 사람 뭐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도 각자의 자리에서 딴짓하지 말고 본분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11월 21일 윤정호 앵커 칼럼, 내 주인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막바지 단풍나들이 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내일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 관리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4도, 춘천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화요일부터 또 한 번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